한국은행이 1월에 이어 다시 한 번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서 2.5%에 그칠 것으로 봤습니다.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을 준비하는 와중에도 우리 경제를 부정적으로 내다본 겁니다. 첫 소식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1월 종전 2.7%에서 2.6%로 내려잡은 데 이어 석 달 만에 전망치를 또 낮춘 겁니다. 이번 성장률 전망 수정치 2.5%는 정부나 IMF, OECD의 전망치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췄는데 1, 4분기 중 수출과 투자의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점을 주로 반영한 것이며 당초 시장에선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을 준비하고 있어 일단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은은 예상을 깨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설비와 건설 투자 조정, 그리고 수출 증가세 둔화가 이어진 탓으로 특히 반도체 경기 침체 여파에 1분기 수출이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도 1.1%로 내렸습니다. 지난해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1.7%로 전망했다가 올해 1월 1.4%로 떨어뜨린 데 이어 추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이 같은 경기 상황을 반영해 기준금리를 현재 1.7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주열 총재는 하반기에 재정지출 확대와 수출, 투자 부진이 개선되면서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물가는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 이 총재는 추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정부가 공격적인 돈 풀기를 예고했는데도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이렇게 낮췄다는 건 그만큼 경기 둔화가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금리 인하 여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 예. 먼저 이주열 총재가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다소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리포트에서 나왔는데요. 금리 인하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인하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총재 이런 선긋기에도 시장의 입장은 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는데요.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좀 문을 열어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들이 시장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성장률 전망치도 낮췄고요. 또 물가 전망치도 함께 끌어내렸다는 점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고 또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논의할 때가 됐다. 이런 명분을 한국은행이 제공했다. 이런 시각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낮췄다는 것 결국 이 경기 둔화 우려를 크게 보고 있다는 뭐 그런 의미겠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성장률을 낮추면서 관련된 좀 발언을 했는데요. 소비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설비와 건설 투자 이것도 조정 국면에 있고 또 수출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소비, 투자, 또 수출 어느 것 하나 좋은 구석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각종 경제 지표가 불안하고 또 경제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 또 한국 경제 성장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 모두 다 현재로서는 좀 암울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뭐 모든 지표가 이렇게 암울한 상황이라면 결국 기댈 곳은 정부 지갑밖에 없을 듯 싶은데 추경을 하게 된다면 하반기에는 좀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요? 네, 오늘도 한국은행이 하반기에는 추경 요인 등 때문에 경기가 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또 기대를 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정부는 6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470조 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정부가 석 달 만에 추경 카드를 꺼내든 것은 아무래도 좀 경기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정부가 돈을 풀어도 과연 경기 둔화세를 막을 수 있겠느냐 이 점이 포인트가 될 텐데 예. 일단 한국은행은 추경 효과를 배제해도 이 성장 전망치에서
상반기는 2.3%, 또 하반기는 2.7%, 이렇게 하반기 때는 더 성장률이 높을 것이다. 상저하고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예. 이거는 추경 효과 배제된 그런 효과거든요. 그래서 추경 효과까지 반영이 되면 이 하반기 성장률은 2.7%보다 더 오를 것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경 효과에 대해서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예. 이게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와는 무관하게 또 미세먼지 대책 등의 예산의 일부가 쓰이게 된다면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도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은행이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는 별개로 올 4분기에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러한 관측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이렇게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잡는데 결정적인 방아쇠 역할을 한 건 약화되고 있는 경기 지표입니다. 생산과 소비, 수출 등 우리 경제의 핵심 지표 대부분이 최근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통계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생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생산을 총합한 통계를 보시는 것처럼 전산업 생산 지수라고 부르는데요. 기준인 2015년의 생산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현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건데 최근에 계속 하락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1월에는 107을 다소 넘겼던 이 지수는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108.3까지 지난해 7월에 도달을 했다가 그 이후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잠깐 반등하는가 싶더니 2월에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이제는 106선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때 하락폭이 1.9%였는데 이 하락폭은 지난 2013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번에는 소비 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모델에서 민간 소비를 보여주는 이 소매 판매 지표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역시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2017년 말부터 시작됐던 성장세가 지난해 초까지는 잘 이어졌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여기서 한번 크게 꺾이는 부분만 있고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흐름, 그러니까 정체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 통계인 올해 2월에는 이렇게 꺾이는 모습도 관측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하락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은 특정 시기에 특정 품목이 많이 팔리는 소위 계절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직전 월보다는 전해 같은 달과 흔히 비교를 하는데요. 이 역시도 12월부터 3월까지 넉 달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이 숫자들이 전월 동기에 대비했을 때의 하락폭을 나타내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여당은 경제 살리기 추경, 그리고 야당은 내년 총선용이라고 부르면서 통과까지 가시밭길을 예고했습니다. 분명한 건 추경이 거론될 정도로 경제 지표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다음 소식 바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표 악화도 이렇게 문제가 되지만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풀어야 할 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바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인데요.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20년쯤 뒤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황인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 즉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판단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발전하고 재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실제로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은퇴 시점을 늦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35년쯤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15세에서 64세 사이 생산활동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노년층이 계속 경제활동을 해야 생산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걸 막고 청년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지 않고 지금과 같은 고용 구조를 유지할 경우 2040년부터 2050년 사이 평균 경제 성장률이
1%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65세인 노인 기준을 더 높이고 기업마다 보통 60세인 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게 KDI의 진단입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퇴직하는 제도를 일단은 직무 능력 기준으로 직무 여부를 이제 가늠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KDI는 현재 고령층 일자리에 단순 일용직이 많지만 앞으로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 수준을 가진 노년층이 늘면서 고용률과 생산성이 모두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일선 현장에 묵은 규제로 인해 불편한 게 많다면서 166건의 규제를 찾아 확 풀겠다고 공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니 상당수 규제가 부처 간의 이견 그리고 법제처 심사 등의 이유로 이전과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나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은 불법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로 분류돼 있어 2급 오토바이 면허 소지자가 차도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은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전동 킥보드 등 1인용 전기 이동 수단에 대해 안전 및 주행 기준을 올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뒤늦게 시작되면서 사실상 6월 내 기준 마련은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도로교통법하고 자전거법이라고 이제 그 두 개가 진행은 됐습니다만 용역 추진은 지금 8월달 넘어간다고 그래서 전동 킥보드로도 먼저 좀 손대자 그래갖고 정부가 지난해부터 발표한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과제는 총 166건. 이 중 법령과 행정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한 것은 88건에 그쳤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모바일 이용 허용권은 서울시 제로페이와 연계를 모색한다는 이유로 마냥 지연되고 있습니다. LED 조명 인허가 간소화 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협의가 늦어지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이 규제 완화가 무엇이 규제 완화고 그로 인해서 무엇이 더 나아지는지가 기업과 국민들은 잘 체감도가 안 온다. 정부가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규제 개선 속도는 여전히 아날로그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규제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부처 간의 혼선입니다. 일각에선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이 각각 주도권을 잡고 규제 혁신을 하려다가 서로 혼선만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이 부분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보도한 정인아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네. 우선 지금 상황이 규제 혁신 사업을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이 둘 다 하고 있나요? 네, 기재부는 혁신성장 추진기획단, 혁신성장 옴부즈만, 현장소통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규제 완화와 과제를 발굴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 국조실은 민관합동 규제 개선 추진단을 운영하면서 기재부와 마찬가지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두 부처가 같은 정책을 따로 추진하다 보니 진행 상황이나 성과 발표도 제각각입니다. 예. 예를 들면 어제 기재부가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은 국조실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겠다, 뭐 이러저러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루 걸러서 둘이 같이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같은 규제 완화인데 또 같은 정부에서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뭐 이런 셈이 좀 돼서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뭐 좀 이상해도 잘 굴러간다면야 뭐 별 문제 없겠지만 이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똑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를 두 부처에서 언급하는 일이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한쪽에서는 심의 중이다, 또 한쪽에서는 완료가 됐다 이렇게 총극이 불거지기도 합니다. 철도교각의 5개 광고를 허용하는 안의 경우 기재부에선 어제 법제처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 지연됐다고 밝혔는데 국조실은 오늘 정책 성과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재부는 5개 광고 허용안이 국조실과 겹친다는 지적이 나오자 하루 만에 법제처에서 승인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국조실에서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인 규제 샌드박스 성과와 과제도 이미 기재부에서 올해 안에 100건 이상의 적용 사례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내용이 중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두 기관 중에 컨트롤 타워는 있습니까?
네, 국조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지난 1998년도에 설립된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완화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데 이낙연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조실이 다루는 범위 안에서 기재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지자체들이 규제 완화 정책을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어 내용이 일부 중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가 뭐 사업을 좀 축소하거나 접든지 아니면 국조실이랑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긴밀하게 좀 공조를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회사에 꾸준히 다니면 최대 3천만 원의 목돈으로 돌려받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1년 넘게 이 돈을 넣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격 조건이 안 된다며 해지를 통보받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고용노동부의 무성의한 일처리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외국계 기업에 재직 중인 김모 씨. 지난해 청년 내일 채용 공제에 가입해 1년 이상 성실히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가입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갑작스런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직을 한 저로서는 그렇게 이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상태에서 안 된다라고만 전달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황당했고 너무 어이가 없었죠. 현행 중소기업법상 국내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외국계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애초부터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김 씨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입 자격이 없는 김 씨가 어떤 경로로 청년 내일 채용 공제에 가입했을까? 고용노동부가 관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용보험 가입자 중 300인 이상 회사에 다니면 중소기업 근로자라고 보고 가입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30인이니까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가입을 시켰는데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기 때문에 취소를 시킨 그런 사안이거든요. 센터에 좀 착오를 일으킨 부분인 거죠. 고용부의 심사 오류로 인해 현재까지 중도 해지된 피해자는 약 50여 명에 달합니다. 내셨던 건 다 가져가시는 거고요. 저희 쪽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은 저희도 이해는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고용노동부의 황당한 업무 처리에 애꿎은 청년들만 어이없게 된 가운데 제대로 된 해명조차 없어 이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서울 8개 구에 개별주택 공시가격 재검토와 조정을 요청했죠. 시스템 오류로 450여 채의 공시가가 잘못 선정된 것 같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그런데 조정 요청을 받은 지자체들은 예상되는 주민 반발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강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가 지자체를 상대로 공시가격 조사와 조정을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내야 할 세금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재조정 요청을 받은 서울 일부 자치구는 벌써부터 주민들 반발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설정하기로 민원은 걱정되죠. 지금 다 가격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을 텐데 대부분 올리라는 얘기일 거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면 또 꼭 반드시 오르라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국토부가 조사한 8개 구의 표준 개별주택 간 상승률을 보면 용산구의 경우 표준주택은 평균 35% 정도 올랐는데 개별주택 상승률은 27%로 8%포인트 가까이 낮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춘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자치구들도 논란을 의식하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제 우려되는 거는 이제 오류 건수가 300건이 있고 지자체의 권한으로 일부러 낮춘 것처럼 되고 있고 저희 이미 충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설명드려야죠. 지자체가 공시가격 정정 요청을 거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주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에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 공시가격 확정일은 다가오고 주민들은 지켜보고 해당 구청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이렇게 고정된 은행의 영업시간 때문에 이용에 불편을 느꼈던 분들 꽤 많으시죠.
앞으로는 밤이나 주말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은행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 무렵 은행을 방문하면 대기 인원으로 꽉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번호표를 뽑고도 차례를 놓치면 다시 대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회사 근처나 상가 중심의 탄력 점포를 900여 개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으로 방문 지점, 시간을 정하는 지점 방문 예약제도 늘어납니다. 대기표를 뽑은 고객의 차례가 다가오면 문자 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 설명서의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쉽게 바꾸고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과 표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고령층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땐 희망하는 경우 가족에게 문자 메시지로 계약 사실을 안내하고 철회권도 행사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소비자는 금융회사에 비해서 전문성, 정보력, 자금력 등에서 열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통해서 개별 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대상 금융회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비자 만족도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비자 피해가 예상될 경우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재벌가 외동딸이자 대학 교수인 하믹은 어머니의 자살이 아버지와 계모 때문이라고 의심합니다. 복수를 꿈꾸지만 아버지의 권위에 맞서지 못하고 거울 속 자신의 분신에게만 감정을 쏟아냅니다. 왜 그렇게 항상 블랙이야? 엄마 기일이었잖아. 엄마는 너를 지키고 싶었어. 나도 엄마를 지키고 싶었어.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나도 미안해. 그러던 하믹은 제자들의 공연에서 햄릿 역할을 맡은 연우에게 마음을 뺏기고 연우로 인해 변화합니다. 바로 잡아라. 무뎌진 갈라를. 괜찮으세요? 교수님. 작품은 르네상스 시대 덴마크의 왕자인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21세기 한국 여성 하믹으로 치환했습니다. 햄릿으로 태어났지만 줄리엣을 꿈꾸는 하믹의 섬세한 내면 연기와 속도감 있는 장면 전환이 몰입감을 높입니다. 지난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부문을 수상한 영화 쉐이프 오브 워터의 포스터입니다. 대만계 미국인 일러스트 작가 제임스 진의 대규모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신비로운 화면으로 풀어낸 순수 미술뿐 아니라 할리우드 영화와 유명 브랜드와의 활발한 콜라보 작업으로 상업 미술까지 작품 세계의 영역을 넓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9점을 포함한 회화와 조각, 영상 등 500여 작품을 선보입니다. 2004년 잭 블랙 주연의 영화 스쿨 오브 락이 뮤지컬로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 오페라의 유령과 캐치 등을 연출한 뮤지컬의 거장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영화를 본 뒤 영감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When I climb to the top of Mount Rock and I'm there staring down from the heights with a crowd at my feet and a 7-inch bulge in my lizard skin spandex tights. 속이 뻥 뚫리는 락 콘서트 같은 뮤지컬 스쿨 오브 락은 오는 6월 우리나라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SBS CNBC 윤선영입니다. 재개발 대신 지역 특색을 살리면서 주요 시설만 정비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주거 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도시재생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는 사례가 늘면서 관심을 갖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시재생으로 다시 활력을 찾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의 원당마을입니다. 앞서 일부 지역만 재개발을 하게 되면서 주민 갈등을 겪었지만 지난해부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지금은 주민협의체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등 공동체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뉴타운 지역과 또 해제된 지역이 혼재되어 있어요. 굉장히 갈등도 있었고 정말 우리 동네가 살아나는 쪽에 재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길 바라고 고양시청은 도시재생 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도시재생 특별에게 도시정비기금이라는 것을 비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400억 정도를 비축했고 이제 막 도시재생의 첫걸음을 뗀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 중심 지역에 청년들이 모여서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이런 다양한 쉐어하우스 이런 기능들을 접목시키고 그곳에도 전시공간이나 소공연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원도심을 재생하는데 원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청년들이 참여하는 그런 도시 뉴딜 재생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 성공하려면 지자체장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단체장님들께서 지역의 특징을 잘 파악하시고 뽑아내셔서 그걸 도시재생과 연결시켜 내시면 그것이 곧 전국화되고 세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또 지속 가능성의 가장 큰 선결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치의 안착이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 과제라는 분석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화폐 단위 변경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화폐 단위 변경은 정부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논의할 단계가 전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도 화폐 단위 변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흐린데다가 바람까지 불면서 쌀쌀한 정도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전국이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과 춘천의 낮 기온은 19도, 광주는 22도, 부산은 15도를 기록하며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만큼 날이 완전히 따뜻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체온 유지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전국 곳곳에 수일째 건조주의보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에는 건조경보까지 내려졌는데요. 산불을 포함해 각종 화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평상시에 미리 불씨 점검을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중북부를 중심으로는 옅은 황사가 나타나겠고요. 밤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되면서 내일 오전까지 충청도와 남부지방의 대기질이 한때 나쁨 단계로 농도가 약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수원의 아침 기온이 10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은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전주 22도, 제주는 19도까지 오르며 따뜻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낀 날씨를 보이겠고요.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